미국이 이스라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놔둡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미국이 확실하게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 근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그걸 안 해주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라신 회랑이 저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나고르노 카르바흐와 아르메니아를 연결해주는 그 지역이죠. 근데 이거를 아제르바이잔이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갑자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화해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장게주르 회랑을 연결시켜주면서 결국 아제르바이잔이 터키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르메니아가 열어줬어요. 이것은 지금 나타냐후의 이 계략은 사실 전쟁을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지 않냐. 지금까지는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소한 이제부터는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군이 그냥 샅샅이 들어가서 아예 거주를 하겠다, 상주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둔해가지고 예. 통제를 하겠다, 완벽하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작전 양상이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하마스가 이제 지금 인질 석방을 하고 휴전을 하고 있는데 인질 석방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종전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종전 안 한다. 하마스는 종전을 원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안 맞았는데 지금 최근에 하마스가 60일짜리 휴전 안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질 10명 정도 풀어주는 거. 카타르나 이집트가 중재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뭐 두 차례 우리가 이미 인질 석방했잖아요. 10명 풀어내고 또 몇 명 풀어내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번 더 이상 인질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에 다 해야 된다. 다 풀어줘라. 야, 50명을 한 번에 다 풀어달라는 거고 하마스는 뭔 소리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던 게 60일짜리 휴전하고 10명 정도 살아있는 인질 10명 풀어내고 또 사망자 몇 명 풀어내는 걸로 했는데 왜 갑자기 종전하고 그 다음에 인질 다 풀어달라는 거냐. 자, 그래서 지금 하마스는 이미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일짜리 우리 이미 벌써 오케이 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이미 우리가 줬던 기한은 지났다. 이제는 우리는 찔끔찔끔은 안 한다. 무조건 한 번에 다 풀어내는 거. 그거를 니네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할 거고 우리가 가자지구 전체를 지금 점령하는 작전을 중단할 거지만 그거를 만약에 안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대로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는 작전에 돌입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지금 점령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비군 소집령을 지금 내렸고 6만 명 소집하고 뭐 15만 명까지 간다는 얘기고 작전 시작은 가자시티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저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하마스 대원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 하마스 대원들 숨어 있다고 보고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이제 들어가서 작전을 하려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리고 휴전이 안 되면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기 위해서 예비군 소집을 더 할 겁니다. 지금 뭐 15만 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자지구 전체를 지금 이스라엘군이 들어가려면 최대 25만 명 정도를 소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 대규모 전쟁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전쟁은 계속 될 거고 게릴라전은 계속 되고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이제 가자지구에 머무르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한 번에 인질을 다 풀어낸다. 자, 그러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20명이 살아있고 30명이 사망했습니다. 50명 정도를 한 번에 다 풀어주려면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에 다 안 풀어준다는 게 지금 하마스 입장이에요. 그럼 나타냐후는 지금 유일한 레버리지는 그렇죠. 이스라엘 그렇죠. 상대로.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담보 수단은 인질밖에 없는데 인질을 다 풀어주고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지금 그게 조건인데 나타냐는 그 조건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인질을 다 풀어주더라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남겠다고 하면 하마스가 과연 그 휴전 안에 승인을 하겠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작전 자체가 나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하려는 획책 아니냐. 그러면 트럼프가 또 이걸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처음에 뭐라 그랬으면 하마스가 계속해서 인질을 안 풀어주고 이렇게 있으면 지옥문을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 지옥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나타냐후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안 끝내야
연정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연정을 안 무너지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합법적으로 가자지구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은 갑자기 찔끔찔끔 풀어내는 인지를 한 번에 다 풀어달라고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협상 조건이 더 어려워졌죠. 협상이 안 되는 이유 자체를 하마스에게 넘긴 거죠. 나는 명분만. 근데 또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왜냐하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질 더 이상 인질 가족들도 속이 타죠. 10명을 먼저 풀으면 그럼 나머지 10명은 살아있는 인질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핑계로 삼죠. 그리고 또 최근에 하마스가 그 인질들의 모습을 또 SNS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위에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또 하마스도 이런 면을 좀 자초한 게 있지 않나. 그렇죠. 하마스는 이제 심리전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인질들이 땅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이스라엘 여론이 나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서 빨리 휴전에 갈 수 있도록 심리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국제사회에서 야, 인질들을 도대체 먹을 식량을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애들이 뼈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거의 뭐 죽이는 거랑 그냥 굶겨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전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가자지구 문제는 지금 어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촬영하다 오다 그 외신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한번 검토는 해보라. 그러니까 카타르랑 이집트가 중재한 그 또 60일짜리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검토는 하겠대요. 검토를 검토를 해서 저는 좀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60일짜리라도 일단 10명 풀어내고 그다음에 60일 휴전 기간 동안 다시 종전으로 가는 협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머지 풀어내고 어떻게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버 엔딩 워로 가면 되겠습니까? 베트남 전쟁처럼 아니면 아프간 전쟁처럼 아까 기자님이 설명하셨지만 2001년부터 미국이 아프간에 침공한 다음에 2021년 철수할 때까지 20년 동안 미국이 엄청난 전비를 해서 아프간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동안 미국 언론들은 이걸 forever 영원한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판 영원한 전쟁이 이제 열리는 거네요. 나타냐후의 획책이에요. 계략. 전쟁을 계속하려는 계략이 좀 숨어 있지 않냐? 그렇죠. 기자님, 근데 제가 이스라엘 국민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저희 댓글 웅달책방 웅정사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아니 하마스 걔네들 선제 공격하고 인질 민간인 납치해간 나쁜 놈들 아니냐 이유에 어떻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이 협상해봤는데 말씀하신 거 좀 찔끔찔끔 풀어주고 그럼 2년 지났는데 인질 언제까지 냅두냐 그냥 군사작전 해서 싹 쓸어버리고 인질 구출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도 뭐 맞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기자님 그럼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25만 명 들어가면 단기간에 전쟁 끝내고 인질 구해내고 이렇게 장악이 가능하긴 한가요? 지금 하마스의 군사력이 2년 동안의 전쟁 통해서 많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가장 큰 스폰서인 또 이란이 또 하마스를 또 지원하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5만 명을 동원해서 들어간다면은 뭐 당연히 재간은 없을 것입니다.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일시적인 점령에 가능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주둔해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게릴라전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댓글 좋은 지적인데 오류가 뭐냐면요. 인질이 지금 땅굴에 갇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대규모 군사 작전 하잖아요. 인질 죽어요. 인질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살해되는 가능성도 있고 이미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사 작전 때문에 인질이 죽은 숫자가 이미 있어요. 폭탄에 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많이 죽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25만 명 동원해서 막 가자지구 작전한다 그래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게릴라전이라니까요. 우리 베트남처럼 막 낮에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데 밤에 막 그리고 민간인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다시 총을 쏘고 다시 민간선에 숨어버리면 이스라엘군이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얘가 민간인인지 순수 민간인인지 아니면 게릴라인지. 왜냐하면 하마스 복장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냥 민간인 복장으로 총 들고 싸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25만이 들어가든 100만이 들어가든 게릴라 작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 제가 이거를 이스라엘 특히 나타냐후의 계략이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3월에 이미 하마스는 3단계 휴전 안에 종전 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질 풀어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했냐면 종전으로 가는 협상을 했었어야 돼요. 그거를 다 하는 걸로 하고 하마스는 도장을 찍었는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인질만 풀어내고 종전으로 가는 합의를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할 것 같으면 그때 했었죠. 그때 했으면 이미 인질 다 풀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는 우리 이제는 찔끔찔끔 안 풀어낸다. 한 번에 다 풀어낸다고 전략을 갑자기 바꿨어요. 바꿨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다 하겠다 하면 인질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마스를 다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왜 나타냐후의 계략이냐 하면 지금 전쟁을 끝내고요. 이스라엘군을 다 빼요. 인질 다 받잖아요.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있나요? 그쵸. 인질들 구하고 군인들 뺐다가 다 구한 다음에 다시 군인이 들어가도 괜찮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서 다 해야 되지 않냐? 인질이 죽든 말든지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살아있는 인질이 20명이 있는데 가자 시티 쪽에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 땅굴 다 부수겠다고 부수면 거기 안에 있는 인질 다 죽죠? 그럼 하마스는 죽이지도 못하죠? 인질은 죽죠?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비난하고 있죠? 이스라엘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이번에 25만 명 동원해서 친다고 해도 하마스가 영원히 절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그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은 남아있을 테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고 싶은 열망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전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죽은 이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유족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새로운 파나마스의 전투원이 될 것이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나타냐후의 이 계략은 사실 전쟁을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지 않냐. 계략이다. 계략.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 군사학에서 전쟁은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끝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못 끝내잖아요.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 교수님, 가자시티 점령 작전명이 신문을 보니까 기드온의 전차 2단계라고 하는데 기드온의 전차 이거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드온의 전차는 이미 작전을 시작했죠. 올해 여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 4, 5, 6월 달부터. 왜냐하면 3월에 인질 석방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2단계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된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이 8월이니까요. 5월, 6월 계속해서 휴전 협상을 했었는데 하마스가 계속 거절했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한다 그랬고 그게 작전명이 기드온의 전차였습니다. 기드온의 전차였고 계속 해왔고 이제 2단계로 간다는 이유는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는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자지구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입니다. 기드온이 무슨 뜻이죠? 기드온은 사람 이름이죠. 기드온의 전차.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죠. 성경에 아주 유명한 용사죠. 기드온의 용사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용맹하게 싸운다는 이름이 예, 딴 거군요. 유대인 지도자 이름입니다. 교수님, 기자님, 제가 좀 욕먹을 각오라고 총대를 메고 말하겠습니다. 보통 사회자분들이 이 말을 잘 못하는데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질러볼게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거긴 한데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지금 휴전하고 뭐 해도 또 팔레스타인 또 테러할 거 아닙니까? 힘을 가진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번 기회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다 쫓아내버리자. 그 다음에 저기다가 저 리조트 시설 만든 다음에 돌려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꿀꺽 하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번에 그냥 저 땅 다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나.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 중동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과격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넘어올 때 발상 자체가 너무 폭력적인가요? 폭력적이 극단적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어렵지만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장치를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두 민족 간의 원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과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보복이 복을 낳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을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어디 이제 다른 데로 인근 중동 국가에 이주를 시키고 그다음 그 땅에 리조트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럼 이주한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피에로도 튀니지로 옮겨가서 요르단에서 레바논에서 튀니지로 갔는데도 그 끊임없이 이스라엘 상대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쫓아내도 진짜 잔인하게 히틀러처럼 죽이는 거 아닌 이상 그런 짓은 못하는데 쫓아내는 게 최선일 텐데 그럼 또 들어와서 테러할 거고 결국 그럴 바에는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오히려 된다. 증오감이 더 커질 뿐이죠.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잖아요. 가자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발상 자체가 아주 미친 발상입니다. 220만이 되는 가자 주민을 어디로 쫓아냅니까? 받아줄 국가도 없죠. 네, 받아줄 국가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남수단, 소말리랜드, 리비아 뭐 이런 국가들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강제로 못 쫓아내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가자 주민들 중에 남수단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보내줄 수 있다.
그걸 강제적으로 저기를 가자 주민들을 쫓아내는 거는 이거는 국제법상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자기네들이 제2차 예, 세계대전 에스닉 클린징이 돼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 역사적인 경험을 자기들이 똑같이 하는 거죠. 예. 대갚아 주는 건데 결국 에스닉 클린징이라는 게 죽이는 것만 에스닉 클린징이 아니에요. 인종학살이 예 강제 이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쟁 범죄다. 예 국제법상 이거는 완전히 위반입니다. 이거를 가자 주기 동의 없이 강제로 밀어내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런 사람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된 사람들로 인식하게 이미 이스라엘은요 지금 국제 사회에서 거의 왕따예요. 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가 지금 9월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190개 국가가 유엔 총회 가입 국가인데 거의 170개 정도가 지금 이미 인정하고 이 미국만 빼고 웬만한 국가들은 다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해주겠다 그럽니다. 중국도 했고요. 일본하고 지금 한국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해야 될지도 몰라요. 9월달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고립된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에 여행 가서 이스라엘 히브리어 쓰거나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호텔 방도 못 잡아요. 그 정도인가요? 반감이? 예, 쫓겨나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국가들도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문제 때문에 식민지 학살 국가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 가자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화되고요. 정상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어떤 교역, 문화 협력 이런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의중이 참 중요할 텐데 미국의 생각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하마스가 한 번에 인질을 다 풀어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도 별다른 수단이 없다.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 네 마음대로 한번 해라. 백지 수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타냐후 총리가 트럼프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트럼프는 또 자기의 외교 정책을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을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그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기에 신경을 쓸 수 있지만 여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한테 다 위임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나타냐후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네타냐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죠. 좋습니다. 저희 댓글에도 참 그 이스라엘 입장에 이렇게 감정이입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네, 전쟁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인용 전쟁 성소는 범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쟁 범죄 수준이 넘었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었어요. 가자지구 주민들. 잘 해결되면 좋겠고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저희가 그 사실 러우 전쟁에 많이 시선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러시아, 프랑스, 튀르키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미국 등이 연관된 엄청난 국제 전쟁이 있었다면서요. 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이게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이 두 옛 소련의 국가였죠. 공화국의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그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이라서 앞에 글자를 떠가지고 전쟁이라고 해도 예, 뭐 흔히들 얘기합니다. 밀떡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저희가 이렇게 별도 주제로 다뤄봐야 만한 이유가 관련 국가가 너무 많아요.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이란, 지금 네.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 지금 이 두 국가가 러우 전쟁에서 신나고 뭐 이스라엘을 싸우는 사이에 자기들 앞마당을 미국한테 뺏겼다.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파봐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관련 있는 나라가 또 되게 많죠. 튀르키예도 관련 있고. 튀르키예도 관련 있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뒤에서 또 이스라엘도 관련이 있고. 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현재를 나눠서 과거는 제가 맡겠습니다. 예, 일단 두 나라가 왜 싸우냐부터 이제 거슬러 가면은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스라는 지역에 있는 국가이들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붙어 있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둘 붙어 있고 소련 시절에 이제 연방국이었고 그다음에 분리 독립한 다음에 두 나라가 이웃 나라인데도 수교도 안 하고 여러 차례 싸웠어요. 여러 차례 싸웠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예, 전쟁도 하면서 서로 또 학살도 하고 원수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되게 아주 묘한 위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간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이 통로에 있는 나라 지역이어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제국들의 각축장이 그래서 역사가 되게 좀 슬픕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변두리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또 한때 이제 16, 18세기 여기서 발흥한 사파비 제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파비 제국이 그래서 또 이 일대를 또 한 번 또 형님 행사를 했던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아르메니아는 이제 기독교, 그 예루살렘을 또 관리하는 그 기독교 세력 중에 아르메니아 정교도 있죠. 네, 예수님 무덤교회를 관리하는 기독교 종파 중에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인데 또 시아파입니다. 공교롭게 해서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란, 하고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제 인구 비성을 구성하면 이라크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레바논도 그렇고. 예. 근데 또 웃긴 건 말은 또 튀르키예. 이쪽이라 가지고 사투리 거의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는 부산 사투리 정도로 이렇게 뭐 말은 다 통하고 단어나 어감이 약간 다르고 뭐 억양이 좀 다른 이 정도. 왜냐면 이제 민족이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튀르키예 이쪽 터키 쪽 계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이제 이 중요한 땅이니까 러시아 제국 때 이제 카프카스를 다 점령을 하면서 두 나라를 영토로 삼았죠. 삼았는데 그리고 1차 대전 때 이제 일이 나는데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 튀르키예가 아르메니아 자기네 영토에 있는 이제 아르메니아 인종들을 대학살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연합군과 내통을 해서 뭐 분란을 일으켰을 때 이런 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아르메니아 인들이 이제 또 아제르바이잔이 또 도와줬다. 계통이 도와줬다. 또 대량 보복 학살을 벌이고 이제 이때부터 사회가 안 좋았는데 소련이 이제 두 나라를 다시 또 통합으로 편입하면서 수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묵혀있고 쌓였다가 언제 터지냐. 소련이 힘을 잃고 나는데 1980년대부터도 소련 통치에는 1980년대도 두 나라 민족 사이에 티격태격 갈등이 되게 많았답니다. 예.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나고르노 카르바흐인데 여기 나고르노 카르바흐라는 건 이제 한캔디라는 데가 이제 제일 큰 도시고 나고르노는 러시아 말로 산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어감이 있고 카르바흐는 또 튀르키예로 검다. 여의도의 한 10배 면적이고 인구 한 18만 명 정도. 근데 이게 보면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인데 아제르바이잔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 반대로 또 낙샤바르라 가지고 아르메니아의 영토 안에 또 아제르바이잔이 다수인 또 지역이 또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르메니아 땅의 낙슈반이라는 곳은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대다수가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 땅이고. 예. 나고르노 카르바흐는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아르메니아 사람이 대다수인 지. 이거 땅을 왜 이렇게 소련 이상하게 나눠놨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종 교류가 서로 많으면서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영토, 제국의 영토였고 소련 영토였기 때문에 그 당시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소련은 각각 두 지역을 자치주로 이제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의 아제르바이잔 다수인 자치주,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자치주 이렇게 그냥 풀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안 되다가 소련이 이제 망하기 직전 1988년부터 두 나라가 소련 치하인데도 국경 문제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고르노 카르바흐를 상대로 그 양측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고 상대를 학살하다가 이걸 1994년까지 계속했는데 이게 이제 1차 나고르노 카르바흐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프랑스가 중재해서 일단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잘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르메니아가 좀 힘이 세가지고 나고르노 카르바흐 지역에다가 아르차흐라는 또 이게 또 뭐 이제 자치공화국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인접에 있는 또 7곳의 땅들을 뺏어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근데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빼앗긴 고토라고 생각해가지고 앙숙처럼 얘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두 나라가 1994년에 정전을 한데도 계속 국경 분쟁이 있다가 2016년에 이제 또 2차 나고르노 카르바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4월에 있었던 4월 전쟁이라고 나흘 동안 벌어졌던 4일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아제르바이잔이 공세를 또 펼칩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바쿠. 여기 오른쪽에 요 바쿠 원전. 석유. 구소련 때 여기 최대의 석유 생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를 팔면서 이제 무장을 하면서 기름 팔아서 돈 벌어서 1994년에 빼앗겼던 땅 일부를 찾는데 성공했고요. 그때 이제 또 러시아가 중재해서 정전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갔어요. 평화유지군 들어가가지고 했다. 그래도 뭐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또 여기 이때 재미를 봐가지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는데 누가 도와주냐? 튀르키예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서 2020년에 이제 3차 또 나고르노 카르바흐 전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아제르바이잔이 그 튀르키예 때 사왔던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막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사왔던 각종 첨단 이제 정밀 타격 무기들을 대거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쑥대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뭐 압승을 거둡니다. 압승을 거둬가지고 그래서 러시아가 또 안 도와줬어요 아르메니아. 예. 이란도 많이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줘. 정작 이란은 같은 또 시아파인데 아르메니아를 또 편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 기자님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거죠. 아르메니아 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뒷배가. 이란, 러시아. 이란과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편이다. 이 기독교 국가를 편드네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란은 종파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종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란의 국가 이익입니다. 아니 그 이란 맨날 저기 박현도 교수님 제가 인터뷰하면 이란은 혁명을 할 때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그러면 이슬람을 도와줘야지 왜 저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에 보면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이란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출신이죠. 개죠. 예. 이란에 아제리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아제르바이잔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 소수 민족인데. 네, 이란이 여기 밑에 요 밑에죠. 이란 요 밑에 있으니까 이제 같은 거기에 아제르라는 막 주가 있을 정도로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거의 2천만 명이 있어요. 인구의 한 10에서 15%. 그러니까요. 소수 민족이지만 상당히 많기 엄청 때문에 많네요. 아제르바이잔이 잘 될 경우에는 이란의 국경이 요구하는 거죠. 여차하면은 우리 땅 뺏어갈 수도 있고 분란 나니까 독립하려고 할 수 있죠. 분리 독립해서 아제르바이잔 붙자. 이런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아제르바이잔 같은 시아파였지만 아제르바이잔이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 네.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시아파. 시아파인데 근데 아르메니아의 뒷배는 러시아와 이란이다. 이란. 그럼 러시아는 왜 아르메니아 편듭니까?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아제르바이잔하고 붙어 있고 국경이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가 러시아, 예, 여기 북쪽이 러시아. 국경이 문제가 있고 여기 조지아가 아르메니아군 이렇게 막아주고 있네요. 러시아를. 네네. 그리고 이란하고 러시아는 또 친하잖아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하고 친하고 미국하고 친하고 튀르키예하고 친해요. 아니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무슬림의 시아파인데 튀르키예는 뭐 무슬림이가 그렇다 치고 같은 거의 그런데 비슷한 튀르키예는 또 순니파죠. 순니파. 네, 튀르키예는 시아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제르바이잔 말은 튀르키예랑 거의 비슷하고 거의 뭐 형제지간이라 형제지간이다. 네. 근데 종파가 다를 뿐이죠. 종파가.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왜 아제르바이잔 편 들어줘? 이란을 견제할 위해서 정보를 켤 수 있는 중요한 국가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쪽에 이란을 위해서 싹 살펴볼 수 있는 전투기를 날릴 수 있는 이란의 북부와 접한 아제르바이잔 남부에 이스라엘군 드론 기지가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정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엄청 친하거든요. 올해 6월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잖아요. 전투기들이 저쪽에서 날아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바로 앞이니까. 예, 바로 북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육로가 아제르바이잔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이란이 뒷배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에는 이스라엘, 튀르키예, 미국. 그 다음에 아까 프랑스랑 우크라이나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은 어디예요? 프랑스는 아무래도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겠죠. 그럼 우크라이나도 아까 뭐 연관돼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제르바이잔을 우크라이나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르메니아는 뒤에 러시아, 이란이 있고 아제르바이잔 뒤에는 미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스라엘이 기름을 많이 사와요. 맞습니다. 석유를 거기서 많이 사와요. 맞아요. 야 이게 참 복잡한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기름 팔아서 힘 세져가지고 아르메니아 뭐 이겼다고 했잖아요. 2020년에 이겼고 2023년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친 해랑이 있는데 라친 해랑이 저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나고르노 카르바흐와 아르메니아를 연결해주는 그 지역이죠. 근데 이거를 아제르바이잔이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여기 못 가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국경 분쟁이 이제 더 심해져 여기를 끊어버리고 열받아가지고 그 남아 있는 나고르노 카르바흐 지역에 아르메니아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아르메니아인들이 탈출해야 되죠. 탈출을 했죠. 탈출해가지고 이런 상태고 근데 그 당시에 2023년의 전쟁에는 러시아가 못 도와줍니다. 2020년도 못 도와주고 2023년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여력이 없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었었죠. 2020년에. 그렇죠. 아르메니아 뒷배는 이란이랑 러시아인데 둘 다 코피 터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힘의 균형이 지금 아르메니아 뒷배인 러시아랑 이란은 지금 둘 다 본인들이 힘들고 아제르바이잔 뒷배인 미국, 이스라엘, 뭐 프랑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는 못 도와주겠지만 이 나라들은 지원을 잘 해주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유리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8일에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여기에 싸바싸바 들어간 거예요. 전혀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 꼭 나타나는 트럼프가 나타났죠.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여기를 이렇게 공을 들이는 줄 예상을 못했어요. 이란도 러시아도 뒤통수 맞은 거 맞죠? 뭐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화해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장개주르 회랑을 연결시켜 주면서 결국 아제르바이잔이 터키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르메니아가 열어줬어요. 장개지루 회랑이 아제르바이잔과 나시반 나시반 지역을 연결시켜줬어요. 육로죠. 예, 근데 육로를 저거를 연결시켜줬는데 저게 왜 문제가 됐냐면 아제르바이잔이 그러니까 카스피해에서 아제르바이잔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회랑이 될 수 있는데 그 회랑이 지금 한 40몇 킬로죠 장개주르가 저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 아제르바이잔이 터키 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미국에게 99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조차를 해준 거예요. 그럼 아르메니아가 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튀르키예로 이렇게 물류 유출, 그러니까 수출 같은 거 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는데 이 땅을 미국한테 99년 빌려줘서 미국이 아제르바이잔한테 열어준 형태. 관리.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됐던 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2024년에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왜냐면은 저기를 통행하는 걸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통행을 협의했지만 우리가 검역도 하고 검사도 하겠다, 관세 같은 거 받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아제르바이잔은 통로 열어줬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통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게 양국에서 합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나서서 우리가 99년 동안 땅을 빌리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서 니들은 서로 못 믿지 않냐.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저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도로나 철도나 뭐 이런 것들 다 창고 이런 것들을. 교수님 기자님 이게 놀라운 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철천지 원수 사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이 획득한 이 땅이 이란 영토 바로 위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멀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란과 러시아가. 절대 이 두 나라는 화해할 수가 없어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 전신 팔리고 이란은 이스라엘 팔린 사이에 지금 트럼프가 들어가서 미국의 권역으로 지금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회랑에 넣는 그 통로 이름을 국제 평화 번영을 위한 트럼프의 길. 얼마나 또 이게 또 아부라는 또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트립으로 됐어요. 트립. 트럼프 루트 포 인터내셔널 피스 앤 프로스페리티. 트립으로 그랬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 그러면 미국이 관리한다고 하면 미국 뭐 경찰이나 군인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지금 군대가 주둔하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렇게 회랑이 열리면은 그 회랑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진주하는 거 주둔하는 사례가 여럿이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게 스웨즈 운하가 있고 스웨즈운하 영국군이 있었죠. 그리고 또 파나마 운하가 있고요. 파나마 운하가 열고 난 다음에 또 미국이 주둔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붙어있는 요 녹색 지역을 지금 미국이 99년 조차한 건데 네. 아니 여긴 어쨌든 아르메니아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르메니아가 합법적으로 빌려줘서 여기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가 있는 걸 이란이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 입장에선 미국과 한판 붙자는 생각이 없는 한은 공격할 수 근데 없어요. 이란이 지금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르메니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통로인데 이거를 미국이 관리를 한다? 이건 대단히 불쾌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결국 이란 국경 북쪽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유사시 그렇게 되는 것은 이란으로서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란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거 절대 우리 용납 못한다. 그랬다가 지금 한 발 슬쩍 물러났어요. 물러나면서 오케이는 하겠는데 이게 지정학적 위치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지정학적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고 4일 전에 베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아르메니아를 공식 방문합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지정학적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은 저 지도에서 보시면 지도 왼쪽 위에 보시면 노스 사우스 트랜스포스 코리도라고 나오죠. 북남 운송 회란입니다.
요 빨간색 길이요. 예, 요게 인도로 출발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와서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 지나서 모스크바로 가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요게 물류가 막 이렇게 수출 같은 길 같은 그렇죠. 거예요. 운송 해랑인데 운송로. 지금 이제는 이게 이란이 러시아하고 같이 써왔는데 이걸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피해에서 아제르바이잔 들어와서 장게주로 지나서 아르메니아 지나서 튀르키예로 갈 수 있잖아요. 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버린다. 예. 튀르키예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바로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모스크바를 안 지나도 됩니다. 더 가까워요.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아제르바이잔까지 와서 네. 요 빨간색 파란색 선을 통해서 그렇죠. 아르메니아 통해서 튀르키예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바로 간다. 그렇죠. 바로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안 통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이란으로서는 열불나는 되게 거죠. 이게 회랑으로서 경제 회랑으로서 다른 인도나 다른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랑이었는데 이제는 굳이 이 회랑을 쓰지 않고 아제르바이잔에서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기존에는 인도에서 이란 거쳐서 러시아 통해서 유럽으로 갔고 아니면 바닷길로 갈 거면 수에즈 요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렇죠. 수에즈 운하로 가는 방법. 이란 통해서 아제르바이잔 갔다가 여기서 튀르키예에서 바로 동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이란이 어떻게든 한 발 걸쳐서 좀 빼먹어도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 오케이 한 거고 러시아는 뭐 날라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저렇게 안 가도 돼. 이란은 아닌 것처럼 되고 유럽에서 입장에 하면은 유럽에서 튀르키예 갔다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가서 건너서 카스피해 건너서 중앙아시아로 바로 갈 수 있죠. 카자흐스탄에 가서 예. 바로 중국으로 가고 예. 중국 통해 가지고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란하고 러시아는 지금 무역로에서 완전 배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라인에서는 배제됐지만 근데 본인의 라인 이 라인은 계속 쓰면 돼요. 본인들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계속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국가들이 지금까지 이 회랑을 써왔는데 이제는 이 회랑을 꼭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그 장게주루 거기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들어올 수 있고 나토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정보를 이제는 이라크에서만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게주루에서 이란 북부에 레이더를 만들고 이란 북부 전체에 대한 모든 정보 자산을 미국이 다 빼갈 수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줄 수 있고 나토도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기자님, 근데 여기 아제르바이잔 그 미국이 조치한 이 위치가 이란의 북쪽이긴 한데 동시에 러시아의 지금 바로 남쪽이잖아요. 그럼 러시아도 이거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위치를 미국이 그렇죠. 점하게 되는 거죠. 나토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러시아 소련 앞마당, 그러니까 내 땅이었고 러시아로 이제 소련 망하고 나서 사실상 그냥 우리 영역이었던 건데 지금 러시아의 러시아 제국 예카테리나 대제 때부터 이 카프카스를 점령하려고 러시아 무던히 애를 많이 쓰고 원정도 많이 하고 한 300년 힘쓴 지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프간하고 중앙아시아를 놓고 사실 19세기부터 영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놓고 싸웠어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죠. 이걸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이 외교 전략을 우리가 소설로 쓴 책의 이름이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우 전쟁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이 여기를 자기 앞마당의 영향력을 땅을 가져가는 걸 러시아가 용납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러시아가 결국에는 아르메니아 못 도와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란도 못 도와주고 러시아도 아르메니아 못 도와주니까 그냥 굴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인 게 그 장기 지뢰를 내주면서 미국을 끌어들인 거는 아르메니아가 아무래도 아제르바이잔의 군사력이 약하니까 안전을 미국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을 보냈는데 평화유지를 다 철수한 상태에서 나를 지켜줄 대상이 없는데 미국이 도와줘라. 언젠가 미군이 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 미군이 여기 오면은 어떤 평화유지군 그리고 그
아제르바이잔과 딱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은 좋은 거죠. 장기지로 회랑의 통행권을 미국이 보장하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경제 현황이 활발해지면 아르메니아도 거기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관세 같은 거, 예, 관세 같은 이로 거.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네. 이 연내 역사적으로부터 좀 약했지만은 이 상인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시절에 곳곳에 아르메니아계 상인들이 네네네. 아르메니아 그리스계 상인들이 대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변변한 사업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 무역만 하더라도 여기 장계지로 해양을 중심으로 산업이 유치돼서 활발하게 제조업이 될 경우 중개 무역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사이가 안 좋으면서 튀르키예가 흑해로 가는 통로를 막아놨거든요. 1994년 이후로 상당히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어쩔 수 없이 이란과 손잡고 그다음에 아니면 조지아를 통해서 유럽과 교역하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장계지로 통로가 열리게 될 거는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도 유럽을 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니까 더 짧은 길이 생긴 거죠. 더 짧은 길이 생기니까 예, 예. 되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메니아도 좋고 아제르바이잔도 좋고 더 빠른 길이 생겼고 그리고 미국도 좋고 누이 좋고 매버 좋고 이런 가재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도랑치는 그런 네. 이건 트럼프 한수죠. 대통령 엄청난 이 성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세계 평화는 이제 트럼프는 뒷전이고 미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돼. 이거 항상 트럼프가 부동산 시행업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정확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화에는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이번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러시아가 사실 이런 거를 중재를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 네. 전이 러시아 네. 힘이었으면 절대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2020년에 중재를 러시아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 3차 전쟁을. 근데 이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팔린 상황에서 결국 미국에게 이 중재권을 뺏기고 경제권도 뺏기고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장소로 지금 미국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속내는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관련이 있나요? 왜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이 장계지로 회랑이 정말 좋은 게 아닙니까? 정말 좋을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1대1로 1대1로에 중국에서 유럽까지. 바로 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스피에 넘어가지고 카자흐스탄 통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간다면은 바로 쏠 수 있는 여기에 또 숟가락 하나 얹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갑자기. 이 통로 너무 중요한데 이 통로 열린 것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러나 이거는 또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전략적 경제가는 가상적국인 미국한테 내줬다는 그게 뼈 아픈 거죠.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은 회랑 전쟁이에요.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또 경제 회랑입니다. 빨간색 선이요. 네, 인도 문베이나 구자라트에서 출발 배를 타고 와서요. 아랍에미레이트 자발 알리 항구에 내려서 컨테이너를 내린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구웨이파스라는 사우디 항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철로를 이용해서 사우디를 지나서 리야드를 지나서 요르단을 지나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넘어가서 하이파 항구를 통해서 그리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지날 필요가 없죠. 아, 그렇죠. 요렇게 네, 돌아서 네, 네. 여기 수에즈나 이집트로 갈 필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하고 인도도 같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또 세워지면 중동 지역에 또 새로운 경제 현황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러시아, 이란이 쓰고 있는 회랑, 북남 운송 회랑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집트 입장에서도 안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홍해를 지나는 배가 뭐 항상 위험하다고 했는데, 맞아, 여기 맨날 스키 방송 기사에서. 그래서 홍해를 지나지 않을 수 있어. 이거 회랑을 열 때 전제 조건이 있네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외교 관계 수립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맞죠? 협정을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UAE와 사우디와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상당히 친해질 수 있죠. 왜 철도를 놨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게 잘 돌아가야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도를 넘어서 상당히 사우디도 도움이 경제적 되고, 이익을 네. 공유하게 되면은 결국 정치적으로도 그 같이 엮이는 게 많아지면서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느슨한 어떤 관계를 계속 이것은- 유지할 수가 있겠죠.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중국의 1대1로가 여기 지나가잖아요. 아 중국이 여기서 이렇게 예, 자기들이 유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네, 그다음에 해상로도 중국이 사실 UAE에도 지금 항구에 많은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에도 또 많은 지금 항구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찌 보면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경제 해랑을 새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하마스와 싸우게 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인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예. 이란과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큰 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혜택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저게 잘 되면 우리가 터키랑도 친하고 우리가 뭐 사실 지금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이쪽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우리도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교역을 또 활발히 해야 되고요. 여기 또 터키에서 중국으로 가는 철로가 또 만들어졌어요. 여기 지금 지도가 안 나오는데 우르무치로 가는 철로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거를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중국 쪽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철도로 바로 터키까지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르무치에서. 자, 그러면 우르무치 터키로 가기 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다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도 사실 이런 철로 혹은 경제 현황이 사실 우리한테 멀게 느껴지지만 그 현지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현황이 될 수 있죠. 이란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이란의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요, 교수님 기자님, 이란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지금 비상사태다. 이렇게 우리가 한 2, 3주 더 지나면 물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판이다.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이란의 수도 어떤 물 부족, 그 다음에 전기 부족 이런 인프라가 문제가 있다는데 진짜 사실인가요, 교수님? 사실인 것 같아요.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서서 담화까지 할 정도면 대통령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강대국 이란에 치부를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무기는 엄청 좋은데 전기가 없어.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민족이 이런 부끄러움을 스스로 공개한다는 거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겠죠. 아니 이란이 나라가 저렇게 큰데 물이 없다는 게 물 부족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한.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우리 헬로우메나에서 우리 채널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대단한 채널입니다. 네,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너무 적었다. 최근에 환경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가 예. 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 지금 전체가 물 부족이에요, 사실은. 비가 너무 이란이라는 땅이 원래 물론 이제 중동이라서 우리가 사막만 생각해서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산악 지역도 많고 평야도 많고, 그렇죠. 예, 기름진 또 평야도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은 겨울이 비가 와야 되거든요. 강수량이 많잖아요. 여름에는 봄하고 여름, 가을은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근데 겨울에 만약에 비가 많이 안 오면 댐에 물이 안 차잖아요. 그럼 그 댐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깨끗하게 해서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겨울에 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왔어요. 지금 이란의 댐에 다목적으로 저수해 놓은 저수량이 지금 5%밖에 안 남았습니다. 댐에 95% 물이 없고 없어, 다 말라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겨울에 비 온 거 잘 저축했다 1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써야 되죠. 근데 5% 남았다고. 5% 남았어요. 지금 이제 8월밖에 안 됐는데. 8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 테헤란에서 샤워를 10분, 5분도 하면 안 된다. 1, 2분에 맞춰라. 뭘 그렇게 샤워를 오래 하냐. 우리나라 훈련소 한번 와야겠네요. 샤워도 못 한다. 그 단수가 지금 되고 있어. 단수. 절수가 아니라 단수군요. 단수 절수돼서 지금 물탱크를 끌고 다니면서 물이 안 나오는 마을마다 물을 지금 공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든 곳에. 그 다음에 이미 이거 오래됐죠. 테헤란에 하루에 2-3시간 정전. 이란 저기 석유 산유국가인데. 근데 왜 정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면 자꾸 이란에서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팩트니까 설명을 드리면 돈을 국가 예산을 탄도미사일만 만들지 말고 하마스나 헤즈볼라에게 돈 그렇게 주지 말고 국내 인생에 써야 되는데 이 국내 인프라에 투자를 하세요. 남의 일에 그렇게 무슨 오지랖파가 되면 안 되고 본인 자국민 먹고 사는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저기 하마스 지원하고 뭐 탄도미사일 개발하느라고 저 북한처럼 발전소 만들고 댐 뭐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이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강성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개발만 하겠냐. 지금도 어제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새로운 탄도미사일 또 우리 쏠 수 있다. 예, 개발했다 그러고 어제 또 오만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어요. 전쟁 끝나고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겠냐. 아니면 평화를 그냥 주변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돈으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지금 이란 강경 보수 정권이 결정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변곡점에 있네요. 네. 진짜. 여기서 만약에 선택 잘못하면 언제까지 물 안 나오고 에너지 석유와 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란 국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이란 국민들을 어떻게 막아서 달래서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요. 이란 내부 체제 안정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이란 국민분들도 이렇게 전개 안 되고 물 안 되면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불만 엄청 많죠. 불만 엄청 많은데 이걸 표출할 수가 없죠. 불만은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쟁 중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전쟁을 해서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 정권 차원에서는 자 외부에 저기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어떤 이데올로기로 프로파간다는 쓸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단수, 단 에너지, 전기도 안 돼. 물도 안 나와. 어떻게 이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10일 동안 그 나중에 미국도 이제 끼어들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져가 사실상 패전인데 그것도 완전히 진 건데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이란의 그 고위층에서는 이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려야 돼? 내부의 적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간첩, 모사드 간첩을 잡는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내부 숙청 엄청 많이 했어. 내부 이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지금 야 이란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다가 그냥 잡혀가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를 도와줬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대거 숙청을 했어요. 특히 소수민족 중심으로. 사실 그걸 확인할 길이 없죠. 이란 정부가 얘가 맞다 그러면 누가 아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이란 현 정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이란 내부 정체가 상당히 이제 경색될 수밖에 없죠. 분위기 자체가. 자 그런 상황에서 경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1000명이 죽었는데 이란 정부가 사실 사이렌을 울린다거나 대피 명령을 낸다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롭게 있다가 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민방위 체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최소한 미사일 날아옵니다. 5분 남았으면 대피하십시오. 앱으로 다 네. 알람을 주셨어요. 네, 이런 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어디서 어떻게 누가 죽을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 지금 표출을 못하고 있지만 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란 내에서 어떤 반정부 시위를 대규모 조직적인 반정부 시위를 하기는 어렵죠.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이란 상황은 지금 최악인데 여기에 더 안 좋은 또 악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 전기 없고 불만 많은데 더 안 좋은 악재가 있나요? 유럽의 경제 제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가. 지금은 이란은 유럽한테 경제 제재를 안 받고 있는 안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받고 있지만 유럽 화폐로는 어느 정도 교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오바마 때 그 했었던 핵협상 때문에 예. 그때 미국 일기 때 트럼프만 이거를 되돌렸지만 유럽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유지하고 있었죠. 유럽 국가는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JCPOA인가? 예, 이란 핵협정을 2015년 오바마가 맺은 핵협정을 트럼프가 2018년 탈퇴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재가 복원됐지만 유럽 국가의 제재는 그대로 제재를 복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었는데 최근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을 했었고 핵협상 중에 6월달에 전쟁이 났고요. E3 국가라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달부터 한 달 전부터 이란이 빨리 미국하고 핵협상을 재개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으면 8월 말까지 안 나면 우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스냅백이라고 하죠. 예, 스냅백인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10월 18일 이전까지 제재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0월 18일이 지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겠네요. 예, 이게 이제
JCPO의 이란 핵협정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국가는 지금 빨리 이란이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 끝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이란하고 핵협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E3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아바스 아락지 이란 외무장관이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IAEA 사찰단이 다 철수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그걸 협상을 했고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유럽 국가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8월 말이면 협상이 재개될까요? 안 되겠죠. 이란이 계속 원했던 거는 이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 8월 말이 아니라 9월 말까지 한 달이라도 연장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미국과 핵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유럽 국가에서 답은 안 줬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이란의 지금 전략은 10월 18일을 넘기는 거예요. 질질 끌어서. 네, 질질 끌어서 유럽 국가가 제재 폭언을 못하도록. 아 그게 뭐 어떤 협정문상 그때가 예, 넘으면 협정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전략이고 유럽 국가는 그럼 이란에 당하는 거잖아요. 이란의 전략이 계략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꼼수가 다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란은 유럽 국가는 안 된다. 뭔 소리냐. 8월 말 빨리 미국하고 해라. 8월 말에 안 되면 최소한 9월 초라도 해라. 이란이 지금 답변이 없어요. 자, 그러면 8월 말이 끝났을 때 E3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과연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할 건지. 그게 지금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만약에 그렇게 복원을 하면 이란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NPT 탈퇴한다고 그랬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네. 탈퇴하겠다. 탈퇴하겠다고 지금 맞불을 놨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 이거는 북한이 가는 길이거든요. 북한처럼 우리는 국제사회 눈치 안 보고 핵 개발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NPT를 탈퇴하면.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는 그때부터 이제 북한급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급으로 제재를 하고 이란은 이제 마이웨이 한다. 그러면 핵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도 폭격할 거야. 그러면 트럼프 가만 안 있겠죠. 그러면 6월 달에 우리가 봤던 전쟁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또 악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에 지금 관심이 다 가 있는데 이란 문제가 지금 전혀 해결된 게 없고 8월 말에 과연 어떻게 E3 국가가 어떻게 나올지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냥 그들끼리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 안 그래도 미국 저기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고 막 위태위태 하잖아요, 경제가. 근데 유럽이 경제 제재 복원하고 이란이 못 참겠다고 NPT 탈퇴하고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미국이 폭격하고 이란이 또 반격하고 이제 눈치도 안 보고 핵 개발하고 그다음에 막 사우디 이런 데 유전 막 드론으로 폭격하고 이러면은 세계 경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 국방장관도 얘기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할 실력이나 있나 모르겠네요. 아니 뭐 최근에 오만에서도 어저께 군사훈련 했대잖아요. 탄도미사일 사진은 봤습니다. 네, 군사훈련 하고 탄도미사일 다시 새로운 거 나왔고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그다음 미국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저 김정은 북한 얘기 같아요. 네, 듣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은 결국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이란을 자세히 봐야 될 게 이란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커지고 있어요. 즉 혁명수비대의 강경파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전쟁하겠다는 애들은 강경파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파들은 어쨌든 협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협상 안 하고 뭐 계속해서 협상 안 하면 뭐 미국과 다시 전쟁하겠다는 거냐? 그럼 미국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또 두드려 맞으라는 거냐? 계속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강경파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좀 매국노다. 어떻게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냐? 난립니다 지금. 강경파와 협상파의 지금 내부 분란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 왕께서 제가 예전에 조선왕조실록 잠깐 읽어봤는데 주화파와 그러니까 명나라에 붙자 뭐 청나라를 배척하자 이때 아니 지금 청나라가 명나라 군사도 깨뜨리고 저렇게 센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끝나서 군대도 약해졌고 경제도 엉망인데 어떻게 나보러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란의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실력이 되냐 그냥 협상하자 이건데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죠. 강경파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은 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핵탄두를 만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격에 우리 다시 한번 무장 투쟁을 해서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북한이 핵 개발할 때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북한에 핵을 쏠 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공격하죠. 이스라엘은 이란이 정말 핵 개발 직전이라고 하면 본인들한테 쏠 테니까. 핵 개발 직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금지 선은 이미 3개, 3-4개가 이미 정해졌어요. 일단 방공망을 확실히 재건한다. 이란이. 예, 그거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방공망을 확실히 재건하는 거에서 이스라엘 용납 못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격하기 불편하니까. 마음대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제 집 드나들듯이 가야 되는데. 제 집처럼 드나들. 왜냐하면 방공망이 S300, S400 막 갖다 놓고 막 이러면 이란이 거기서 핵 개발하면 못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방공망 재건도 우리는 용납 못해. 탄도미사일 개발이 전쟁 전처럼 한 달에 50기 이상 이렇게 막 개발하는 거 우리 절대 용납 못해.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비축량이 2,000발에서 2,000발 이상 되거나 3,000발 이상 되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못해. 핵 활동, 그러니까 핵시설 복원, 아주 중요한 핵시설 복원한다. 그것도 용납 못해. 우라는 농축 활동한다. 이거는 100%야. 그러니까 한 4개 정도의 이란의 어떤 활동이 있을 시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승인을 얻어서 들어갑니다. 또 폭격한다. 네. 근데 이란이 또 맞고 가만히만 있을 거냐? 반격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레스키안 대통령이 답답한 게 대책이 없잖아요. 방공망을 언제 세웁니까?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나요? 그걸 또 누구한테 받아온 것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자기네 방공망을 좀 전쟁하느라 바쁘죠. 바빠가지고 수출할 여력이 안 되는데. 아니 그 최근 뉴스에 이란이 자기 방공망을 다시 재건했대요. 자기 쓰는 거 방공망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아르만인가 뭐 이걸 새로 배치를 했대는데 그게 얼마큼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베레스키안 대통령이 하는 게 전쟁해봐야 우리는 또 두드려 맞는다. 왜? 방공망이 없잖아요. 혁명 수비대도 그런 건 잘 알겠죠. 그러나 자기네들의 권력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러핑을 하고 마초 기질을 하고 허풍을 떠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죠. 방공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안 하면 또 전쟁인데 전쟁을 하면 방공망이 없는 상황에서 6월달 상황이 재현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좀 나쁜 마음 먹고 이란의 그 몇 없는 발전소들 이런 거 날려버리면 지금 전기가 안 그래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6월에 일부러 이란의 원전 시설 공격 안 했어요. 정유 시설. 왜? 유가 올라가니까. 그거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방공망 항공망이 다 뚫렸는데 뭐 못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서 때리는데 안 한 이유가 유가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세계 경제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것까지 때렸으면 이란은 아작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전 시설 다 망가져, 가스 시설 망가져. 더 이상 이제 수출해서 돈 벌 것도 없습니다. 중국에 수출할 것도 없어요. 수출 터미널이 다 망가지는데. 그러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그거를 때리면 유가도 오르고 그럼 솔직히 이란 국민들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봐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 오해해가지고 무슨 뭐 시간이 없어서 이란이 뭐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바람 원유도 못 때리지 봐준 거예요. 그게 이란이 좋아서 봐준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봐준 거지. 실제로 이란의 모든 기관 시설이나 공장이나 이게 거의 테헤란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보시면 이란 거덜날 수 있어요. 근데 이란이 유럽이 제재 복원해서 공격하면 아까 NPT 핵 화산 금지 NPT. 탈퇴하면 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안 봐줄 거 아닙니까? 안 그때는. 봐주죠. 안 봐주죠. 안 봐주죠. 근데 저는 쉽게 탈퇴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것도 엄포일 수 있어요. 실제 유럽이 제재를 복원하더라도 탈퇴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즘 내일 이제 22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을 가질 텐데 투자자분들은 미국 연준만 보지 마시고 요 일주일 뒤에 유럽이 이란 제재를 복원하냐 마냐, 이란이 그렇죠. 네. NPT 탈퇴하냐 네, 마냐까지 이거 중요해요. 이거 투자에 되게 중요한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은 회담은 유럽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하고 아락치가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 거예요. 남은 10일 동안, 9일 동안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돌파구가 나와야만 제재 복원을 막을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제재 복원을 연장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배제시켜야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좀 평화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수님, 기자님, 저희 웅달멘터리 전쟁사가 사실 시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중동 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안이 많다 보니까
1차 중동 전쟁 끝나고 이 얘기를 못 했어요, 아직. 그래서 멀리 돌아왔죠.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1차 중동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고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것들의 이 만학의 근원이 사실상 네. 2차 만하게 그런 만학의 근원이죠. 뭐 씨앗은 여기 때부터 잉태가 문제의 됐다. 뿌리. 자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휴전까지 얘기했었죠. 1948년 6월 11일부터 7월 8일 기간 동안 이제 1차 중동 전쟁 기간에 휴전이 있었는데 휴전 내용이 이제 이 서로 말 그대로 휴전한 동안은 네. 전력 증강하지 말자, 무기 사오지 말자. 이거 다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스라엘은 이제 소련의 허가를 받아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량의 무기를 입수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으로 무장하는데 아랍은 주요 무기를 댔던 국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인데 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유엔의 지시 사항을 잘 지켰죠. 그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장을 하고 네. 아랍은 무장을 못 하고. 네. 그리고 세계 각지로부터 유대계들이 이제 전쟁을 돕겠다고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들은 또 대개 보면 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 베테랑들이에요.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러 명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한 명을 이제 거론하면 미키 마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1901년에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루마니아 출신 유대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양반이 1920년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을 합니다. 진학을 했는데 우등으로 또 졸업을 했어요. 상당한 훌륭한 유능한 사람인데 졸업 후 군복무를 안 하고 이제 법대를 진학해서 변호사로 일했는데 변호사 일하면서도 틈틈이 이제 예비군으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주만 공수부에 다시 군대를 복귀했는데 경력이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법무관입니다. 법무관. 군에서 법무관인데 특이하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이제 제1 공수여단, 101 공수여단의 일원으로서 법무관인데 낙하산을 메고 유럽의 적진에 뛰어들어가요. 강화를 합니다. 와. 특공 법무관이죠. 야, 대단하네. 특공 법무관. 그래서 아니 뭐 머리도 좋은데 예. 전투도 잘합니까? 전투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일하러 보면은 특별하게 이제 전투 훈련을 많이 받지 않는데 이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면은 다 좋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니까 흩어져요. 병력을 이렇게 수습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아주 앞장서 가지고 병력을 수습해 가지고 독일군을 또 이렇게 공격했다는. 이야, 못하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독일이랑 이탈리아 항복 서명할 때 그때 참여를 했고 법무관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 베를린의 이제 뉴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할 때 기획도 하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대령으로 이제 예편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예편해서 다시 미국에서 변호사를 활동하는데 이제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미국에서 미키 마커스한테 의용군을 모집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의용군 모집자가 별로 이렇게 없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예, 참전을 합니다. 예, 자기 상남자입니다. 예, 부모님의 나라, 자기는 이제 미국 시민이지만 부모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미군의 교리를 이스라엘군에다 가르칩니다. 이야, 중요한 인물이네요. 예. 네. 전쟁에 또 적극적으로 법률가가 아니라 전사로서 또 이 독립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히트앤드런 전술로 그 네게비 지역에서 이집트군을 상대로 네. 승리를 거두더라고. 그다음에 아랍연합군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그때 포위를 뚫는데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이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IDF 최초의 장성 진급자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예, 최초의 장성 진급자인데. 근데 이게 미국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예, 미국계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미국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 미국계 유대인. 예. 예. 그래서 1948년에 6월 10일 이제 첫 휴전이 개시되기 6시간 전에 미키 마커스 당시 장군이 준장이 잠이 안 와서 이제 이렇게 주둔지를 이렇게 걷다가 네. 영어로 하는데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유태인 본토 출신 병사의 오사로 사망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제 제2, 제3의 미키 마커스 같은 사람이 많고 네. 그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2차 세전 경력자인데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족했던 전투기와 전차, 그러니까 조종사와 전차병들이 많았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 휴전이 끝나고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하는데 이들 이제 해외에서 온
해외 유태인들이 네. 이 공세에 선봉을 쓰게 되죠. 그 7월 8일 이제 이집트가 휴전을 파기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기다렸던 듯이 바로 그냥 철저한 준비를 내서 한 이스라엘이 아랍군을 압도하죠. 그리고 전투기와 전차를 앞세우는데 이때 또 B-17도 B-17이라 가지고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미국의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주력 폭격기인데 네. 이것도 미국에서 밀수해 왔습니다. 민간인 비행기라고 뻥을 치고 아, 밀수를 해가지고 민항기라고 예. 뻥을 치고 예, 그래서 전투기를 밀수해 왔군요. 폭격기를 밀수해가지고 네. 그것도 동원해서 아랍군을 압박을 하는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이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네. 전투기와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연합군의 방어선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쭉 직격해 들어가는 이런 전술을 했는데 독일의 전격전에 진정한 후계자가 이스라엘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압박하고 학살했는데 네. 그 후계자가 이스라엘군이 되는 어떤 묘한 인연이죠.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군의 전통이 뭐가 있냐면 현장 지휘관에게 그러니까 작전에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거 네. 그냥 여기 점령하면은 그다음에 점령하는 거는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맡기는 거죠. 예, 위임을 하는 거죠. 예, 상황을 보고 하고 그리고 공격 성향이 또 공격적 수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신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그 보면은 전차장들이 되게 이제 초임 장교들이 많은데 위관급 장교들이 많은데 전차장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그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상체를 드러내고 아이고야. 전장을 파악하기 때문에 보통 공격이 오면 이제 뚜껑을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절대 용납 안 합니다. 항상 봐야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기 때문에 망원경을 들고 봐야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 성향이 되게 강하고 전차와 전투기를 앞세워서 하는 이런 이스라엘 특유의 싸움의 방식을 1차 중동 전쟁부터 세웠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다시 개시하자 이스라엘이 이제 압도를 하고 그다음에 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잇는 회랑을 확보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일본 도로 지금의 일본 도로라고. 일본 도로, 예, 일본 도로. 그때 저희들 말씀하셨죠. 네. 예. 그 리다와 람네를 점령. 리다라는 람네인데 뭐 이게 이제 되게 조그만 도시죠. 네네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시에 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네. 이들 다 쫓아냈다. 쫓아낼 수밖에 없죠. 인종 정서죠. 네, 네, 예. 인종 청소했습니다. 예, 그 전쟁 중 가장 많은 난민이 5만 명. 예, 예. 이때였는데 이때 이제 활약했던 게 아비아 S199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아비아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체코에서 가져온 건데 네. 이건 원래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개전부터 종전까지 썼던 BF 109 전투기의 체코 버전입니다. 체코 생산제 소련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생산했는데 원래 25대를 구매했는데 네. 결국 2대는 이제 뭐 못하고 이 20세대가 1차 중동전 때 활약했고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자기 체코어로 메제크라고 불렀는데 이게 뜻이 노새라고 합니다. 노새. 예, 이스라엘에서는 칼이라는 뜻의 사킨. 예, 사킨. 사킨이라면 네. 예. 이제 BF 109라는 거는 빌리 메서슈미트라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항공 역학자가 설계한 증인데 3만 대 이상이 생산될 정도로 아주 그냥 독일에서 유명한 전투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스페인에서도 전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네. 성능이 되게 뛰어나는데 이게 전투기 자체는 되게 성능이 뛰어났는데 이스라엘이 그 체코에서 수입한 이 아비스 이 전투기는 생각보다 성능이 별로 안 좋았다. 아비아 S199는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네. 원래 써야 됐던 엔진이 네. 재고가 떨어져 가지고 다른 이제 항공기의 엔진을 했기 때문에 추력이 약해져 가지고 엔진이 출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동성에 문제가 있고 비행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정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아주 악평이 많았다 합니다. 뭐 이런 걸 왜 내가 타고 전쟁에 나가야 되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활약을 펼쳤었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참전했던 뛰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좀 두들겨 맞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1차 휴전 때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져오고 소련이 무기를 지원해주고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자원하고 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까? 그렇죠. 전세를 뒤집는 거죠. 뒤집었죠. 그래서 이제 또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2차 휴전. 2차 휴전으로 예, 가게 됐죠. 7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있었는데 유엔은 이제 1차 휴전 때 휴전을 제대로 양측이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중재할 수 있는 중재관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스웨덴 사람인데 폴케 베르나도테 백작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한 번은 들어봤습니다 이거. 아, 네. 예. 중요한 사람이죠. 예. 네. 스페인의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고 이스라엘이 백작이. 아주 싫어했어요 이 사람. 예. 네. 외교관인데 네. 근데 처음에부터 싫어한 건 아니죠. 네네. 왜냐면은 2차 세계 대전 때 그 독일에 이제 남아 있는 북유럽 사람들 3만 1,000명을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저기 다시 그러니까 북유럽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450명 정도의 유태인도 껴놨어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을 이제 목숨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베르나토 백작이 친이스라엘이라 생각한 거죠. 신들러처럼 봤겠지. 신들러. 아. 신들러 리스트에. 히틀러가 네. 유대인 학살할 때 45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해줬던 백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백작이 폴케 백작이 친이스라엘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친이스라엘이 아니라 친인권주의자.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태인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인 유태인의 편을 펴는 것이고 제1차 중동전쟁 때는 약자가 팔레스타인이니까 팔레스타인 편을 들기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객관성을 잃지 않고 오로지 인권만을 중요시하는 사람. 네. 네. 그래서 이제 폴케 백작이 1차 유전, 2차 유전 때 나름대로 이제 중재안을 내세워가 양측한테 들이맸는데 양측은 다 이스라엘과 아랍은 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1948년 9월 17일 폴케 백작이 예루살렘에서 유엔의 그 표시가 들어있는 그려진 차량을 타고 이제 이동하던 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아이고야. 누가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예, 암살 전문가들 유대인들이죠. 친 이스라엘인 줄 알았더니 친은 아랍이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좀 유리하게 편들어 주니까. 그렇죠. 유엔에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나쁘게 얘기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좀 이스라엘 측에 불리한 보고서를 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이런 봐라 이러면서 예전에 450명 유대인 목숨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그건 옛날 일이고 그 죽일 것까지 그때는 있나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암살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웨덴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유엔 가입을 반대했어요. 이 암살 사건 때문에. 아니 이분 왕족이시라면서요. 왕족의 국왕의 사촌 동생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 골다 메이한테 폴케 남작의 암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폴케 백작의 암살에 대해서 왜 죽였냐 했더니 난 몰랐어요. 이랬더니 일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폴케 백작 등의 유엔이 개입해서 어떻게든지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뭐 실마리를 얻지 못해서 다시 이제 10월 15일 2차 휴전까지도 휴지작이 되고 전쟁이 재개됐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건데 왜냐면은 아랍 연합군 사이에 네 분이 이제 요르단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아민 알 후세인의 팔레스타인 그 병력이를 제압하는데 견제하는데 더 힘을 쏟고 있고 이스라엘보다는 그리고 압둘라 이사는 먼저 어떻게든지 비밀 협상 이스라엘과 비밀 협상을 통해서 그 웨스트 뱅크의 영유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집트는 뭐 이런 요르단이 눈꼴이 싫었겠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이스라엘이 뭐 네게브 사막을 석권하고 아예 그냥 뭐 시나이 반도까지 막 이제 들어오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 말로 엑스줄이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르단이 정말 미운데 요르단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쟁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요르단이 웨스트뱅크나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 그것만 계속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때가 이집트가 예루살렘이나 요르단강 서안 먹으려고 하는데 요르단이 먹으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스라엘한테 막 깨지고 있는 거죠. 깨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 협력해도 모자를 파네. 몰자를 판인데 또 이제 웃긴 일화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마흐무드 파흐미 알 누크라시 총리인데 결국 이제 막 2차 휴전 이후에 이집트군이 막 연전연패를 하니까 다급해가지고 요르단 암만 날아가서 압둘라 인사한테 도와줘 함 도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갑자기 뭐 수가 틀렸는지 요르단 도움 따윈 필요 없어 타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된 거죠 그냥. 그래서 뭐 결국 사우디랑 예멘이 이집트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라크가 도와준다는데 뭐 말만 하거나 신용만 하거나 결국 이집트 혼자 이스라엘을 다 온전히 받아내다 온전히 독고다이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둘씩 이스라엘과 휴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949년에 이집트가 2월 24일 제일 먼저 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3월 23일에 레바논이 휴전하고
4월 3일 이제 트랜스요르단, 요르단이 이제 그다음에 7월 22일에 시리아 그래가지고 각각 휴전을 합니다. 이집트가 제일 먼저 했네요. 제일 먼저 아 이거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가장 먼저 100일을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웬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1949년 3월 10일 이스라엘이 이제 에일라트라는 그 항구 도시에 이스라엘 국기 다비드의 별을 개양을 하고요. 네. 그 사실상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봐면 되는 거죠. 네, 종전이 끝났다는 거 보고요. 영토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947년 유엔 분할 안에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위인 통치령의 한 78%를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져갔던 땅에다가 갈릴리, 그다음에 뭐 네게브, 그다음에 서예루살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얹혀가지고 더 많이 가져갔어요. 더 많이. 유엔 분할안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 아, 지금 보여주신 사진에서 왼쪽이 유엔 분할안이었는데 네, 오른쪽이 전쟁 후에 아, 그럼 정전 라인. 그럼 여기에서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다 전쟁으로 먹은 거죠. 먹었다. 그렇죠. 예, 옅은 색이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에 가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한테 넘기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은 땅을 엄청 뺏기고 그나마도 이집트랑 요르단한테 뺏긴 거예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서 명분상으로 전쟁을 졌기 때문에 전쟁을 이겼으면 웨스트뱅크를 팔레스타인 국가로 세워줄 수 있는데 요르단이 그럴 필요가 없어. 요르단이 왜 그럽니까? 아까 전쟁을 이겨서 이스라엘 다 밀었으면 그래 우리 좀 떼먹고 그래 너네 요만큼 팔레스타인 국가 이럴라 줄 근데 수 있는데 전쟁을 졌잖아요. 전쟁 진구 그다음에 트랜스요르단과 이집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전쟁 통해서 예. 요만큼 겨우 이만큼 먹었는데 네.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럼 이게 결국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는 건 명분이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거네 아랍 국가도.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원했다면 왜 요르단강 서한 지역에 요르단으로 편입을 하면 안 되고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세워야 아예 되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안 세웠죠. 했다는 거죠. 아 그럼 교수님 기자님 만약에 이때 아랍 국가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먹은 땅 팔레스타인 너네가 국가 세워 우리 이제 손 뗄게 하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이랑 지내 이러면은 팔레스타인 국가 이때 생길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르단강 서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강 서한을 팔레스타인 국가 세워주고 요르단강 동안 즉 트랜스 요르단은 그냥 요르단으로 하고 서한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줬으면 세워줄 수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요르단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고 문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걸 원했겠냐는 거죠.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이걸로 만족했겠냐는 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역사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뭐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뭐 일화가 있는데 휴전을 하기 전에 이갈 알론이라는 이제 그 당시에 장군이 벤구리온한테 우리가 웨스트뱅크까지 먹을 수 있다. 오케이 해달라. 더 들어가겠다. 더 들어가겠다. 했는데 전쟁 더 하겠다는 근데 거죠. 벤구리온이 충분히 아는데 지금의 이걸 먹으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 서방 국가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힘들다. 그래서 잠깐 참자. 그래서 3차 중동 전쟁, 6.1 전쟁까지 이제 참은 거죠. 10년 참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야 근데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그럼 전략적인 식견이 있네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다윗과 골리앗이었잖아요. 골리앗이 아랍 국가고 맞아요. 이스라엘 힘도 없는 기적적으로 이겼다.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이 훨씬 더 초반에는 이스라엘 군이 숫자가 적었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자원병들이 세계에 있는 자원병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 무기도 체코로부터 러시아에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초반 중반 이후로 갈 때는 훨씬 더 아랍 국가들보다 정비도 전열도 훨씬 낮고요. 무기도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 숫자도 훨씬 더 증가를 해요. 그럼 초반만 네. 제외하면 이스라엘이 불리했는데 뭐 애국심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네. 군사력으로 압도적이었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국하고 충돌을 했다면서요, 기자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영국이랑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이스라엘? 이제 전쟁 기간 중에 당시에 이제 영국은 수에즈 운하 때문에 그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었죠. 네네네. 주둔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아직도 주둔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막 1차 휴전 끝나고 난 다음에 파죽 시설에 들어와서 시나이 반도까지 이제 위협하니까 영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 주둔하고 있던 영국의 공군이
정찰 활동을 벌인 거죠. 얘들이 넘어올 것인가 안 넘어올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찰 활동을 벌이는 중에 이제 자주 이제 이스라엘들이 영국군 비행기들을 본 거죠. 보면서 이제 영국군 비행기를 그 미확인 비행체를 슈프티 카이트라고 불렀는데요. 슈프티 카이트라는 것은 슈프티라는 것은 아랍어로 보다, 보기 뭐 이런 뜻이라면 맞아요. 예. 슈 보다 뜻이요. 슈프티. 예. 거기다가 이제 카이트란 전미사를 불러가지고 이쪽에 무슨 뭐 용어로 썼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고, 그다음 이제 48년 11월 20일에 이제 영국이 정찰을 하다가 이스라엘 공군의 당시 P-51 머스탱 이런 거 전투기가 조우를 합니다. 조우를 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정찰용 모스키토라고 네. 모기. 예, 모기의 뜻은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이제 폭격기도 하고 정찰기는 하는데 이제 이 정찰기가 정찰 활동하다가 이스라엘 공군의 P-51 머스탱과 만났는데 격추를 합니다. 격추를 해가지고 그때 사망자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49년 1월 7일 날 영국 전투기 편대가 이제 정찰을 활동하다가 이스라엘 차량을 보는데 이스라엘 차량들이 그 직전에 네. 이집트 공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고 또 정찰 활동의 목적이니까 네. 사진식으로 저공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근데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집트 비행기 이집트 공군의 이집트 그 전투기인지 모르고 이집트 공군의 그 전투기가 식별이 안 되니까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군에서 근처에 지나던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와 교전을 벌입니다. 교전을 벌여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실력이 있는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네. 영국의 전투기 편대를 5대를 다 격추를 시킵니다. 아니 그럼 영국은 지금 그냥 영국 군인분들은 정찰하다가 죄 없이 이유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오인을 해서 예.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들이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왔던 자원자들인데 네. 2차 세계대전 때 뛰었던 사람들. 이 전투기를 그러니까 몰았던 사람이. 좀 베테랑들이에요. 전쟁 베테랑들이었네요. 이때 이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은폐하러 갑니다. 이 사건을 이 사건을 은폐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추락한 전투기의 잔해를 땅에다 묻고 네. 그다음에 그 조종사 시신대 근처에 묻고 네. 예, 이걸 은폐하러 갔는데 영국이 이제 그 추락 현장에 정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발견해냅니다. 발견해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궁을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추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이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으로 해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얼버무리고 강대금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안 있는 게 또 일어납니다. 6.1 전쟁에 했던 1967년도에 리버티호 사건이라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또 이제 감시하려고 이스라엘 영해 근처에서 정찰 활동 중에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어뢰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34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부상했고 배가 대파를 했는데 이스라엘 측은 이집트 배로 착각했다. 착각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죠. 와, 근데 미국 배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성조기도 있었는데 네, 걸려 있었는데. 미국 함을 그렇게 공격할 이유는 그렇게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가진 이제 음모론들이 나와요. 네,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이때 영국 전투기 격추한 것도 예. 진짜 이집트군으로 오인한 게 아니라 알면서 그냥 거슬려서 그래서 거슬려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리버티홀 사건을 다시 또 들먹이는 게 이스라엘은 거슬리면은 자신들의 이익이 훼손될 경우 침범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강대국이라도 가만히 안 놨다. 미국도 근데 같은 결론이라고 했네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함으로 오인한 거 아니냐, 오폭이다. 오폭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미국도 오케이는 했는데 예. 떨떠름합니다. 씁쓸해요 이거 지금. 그렇죠. 아니, 근데- 전적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때 영국 전투기를 격추 오인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미안하다고는 했죠. 많은 근데 것들. 그거를 은폐하려고 했다면서요. 처음에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버티함 사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배상을 합니다. 돈으로 600만 달러인가 피해자들 측에다 이렇게 배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났어요. 말도 예. 안 되는 사건. 그리고 하여튼 이제 뭐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해프닝이라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피해는 뭐냐면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제1차 중동 전쟁으로 해서 고향을 떠놓고 난민 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1차 중동 전쟁으로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주변국으로 다 도망가죠.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여기 다 흩어지겠죠. 그리고 유엔이 1948년 12월 1일 총회에서 이제 유엔 결의안 194를 나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유엔 회원국이 58개국인데 그 중에 35개국이 찬성하고 15개국이 반대하고 8개국이 기권했는데 하여튼 내용이 뭐냐면은 복귀를 원하고 평화롭게 이웃과 지내기를 원하는 난민의 귀환을 허용하라. 네. 유엔이 결의안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들었을까요? 아 절대 안 됐죠.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이제 독립해서 건국했던 이 새로운 공화국의 땅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70만 명이 내쫓았는 게 그러니까 땅을 확보하고 이거 팔레스타인 내쫓는 게 이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연히 유엔이 아무리 결의안을 해봤자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1차 전쟁 중동사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D 플랜이라고 D-플랜, 예. 네, D A B C D D 플랜이라고 고의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도망가도록 위협을 주고 위협을 주고 협박하고 말해서 협박하고 그렇게 난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작전을 아예 한 거 아니냐? 강제로 일부 본보기로 학살도 했다고 하셨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전쟁 중에 발생하는 어떤 부수적으로 난민들이 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처음부터 난민을 발생시키고 영토를 빼앗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도망가도록 하는 어떤 이 모종의 작전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D 플랜이라고 합니다. D-플랜, A, B, C, D, D. 예. 그래서 그게 D 플랜이 상당히 논쟁으로 남아 있죠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마지막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1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 독립 전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스라엘의 입장 그리고 아랍 국가들 또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각자 좀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국민분들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뭘까요? 이스라엘은 상당히 뭐 성공한 전쟁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뭐 독립을 하자마자 아랍 국가들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를 냈고 아랍 국가 여러 국가들이 치고 들어왔지만 그것을 잘 막아내고 영토를 어쨌든 보존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 얻어냈죠. 네, 더 얻어내고 그래서 본인들이 독립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차 중동 전쟁을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성공한 전쟁이다. 누가 가장 이 전쟁에서 이익을 받냐고 굳이 따진다면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랍 국가들은 상당히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명목상으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구하겠다는 명목으로 전쟁에 동참을 했지만 자신들 땅만 챙겨가죠. 목표는 각기 다 달랐고 한몫 챙기려는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한몫 챙기려는 그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1차 중동 전쟁의 또 다른 숨어있는 승자가 요르단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르단은 웨스트 뱅크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영토로 편입시켰죠. 그러나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뒤에 뺏겨요? 뒤에는 결국 그거를 뺏기게 되죠. 뺏기게 됩니다. 역사니까요. 그래서 요르단이 상당히 이제 가장 이득을 본 국가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상 여기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집트도 사실 가자 지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자 지구를 그렇게 왜냐하면 본인의 영토가 이렇게 큰데 굳이 가자 지구까지 조그맣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떠안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미 그때부터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집트로 넘어올까 노심초사 이집트는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저 난민들이 갑자기 시나이 반도로 넘어오면 우리 어떡하지? 그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슬림 형제들 별로 관심. 국제사회가 이렇게 냉정한 거. 국제사회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련하고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무기를 얻었다는 점 이거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혼자서는 국방을 이뤄낼 수 없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외교 잘해야 되고요. 교수님 기자님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소련과의 외교를 잘 만들지 못했으면 무기 수입을 못했으면 아랍이 이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되게 상당히 힘들었겠죠. 힘들었다. 네. 그나마 어쨌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했고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쟁 중인 지역에 국가에 무기를 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규약을 잘 지켰고 또 유엔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고 소련은 어쨌든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하고 친하면
자기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면서 체코를 통해서 이제 무기를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무기를 줬고 그걸 잘 받아서 전쟁에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의 외교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동맹을 잘 지켜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또 현 정부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맹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우리 자산으로 여겨야 소중히 된다. 해야 돼요. 미국과의 동맹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동맹들, 작은 동맹들, 중간 동맹들 만들고 이래야지. 이거 큰 뿌리를 막 밀어내고 새로운 큰 뿌리를 찾는다? 저는 이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아까 영국과의 또 이런 충돌, 미국과의 충돌 이런 거 보면은 작은 국가고 어떤 미국과 영국의 힘을 바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자신들의 이익이 훼손될 경우에는 강하게 나가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독종이에요, 독종. 독종이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참조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제가 뭐 핵 관련해서 세미나를 같이 한번 했는데 이스라엘 핵 개발 관련해서 그거를 좀 봤는데 미국이 이스라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놔둡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미국이 확실하게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그걸 안 해주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미국과 유럽 국가가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네. 위해서 자기들이 핵전쟁 감수할 생각이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확실한 명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핵 개발을 계속 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우리도 지금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이 도와주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 핵 엄브렐라를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 미국의 이익이 한반도에 있는 한은 해주겠죠. 네. 그러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까?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세미나가 그거거든요. 핵무장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시리즈로 한 4권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핵 개발 역사를 지금 국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책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이익을 잘 맞춰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사실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 시절에 그곳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야기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불쌍하고요. 이 사람들도 빨리 국가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문제는 강대국이나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무시한 점 많이 있지만 또 팔레스타인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팔레스타인이 또 단결되지 못한 점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를 잘 이용해서 그다음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점 명암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웬만하면 웨스트뱅크를 빨리 받아서 거기다 일단 먼저 국가를 세우는 게 그렇죠. 네. 어떻게든 이제 예. 뭘 하나 확보하는 게 됐어요. 네, 확보해서 국가 타이틀을 달면 이스라엘이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은 국가라는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라는 타이틀을 달아버리면 그것은 국제법상 완전히 이제 한 국가를 침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금도 압박이 들어가지만 지금과 차원이 다른 압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팔레스타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불리하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웅달 멘토리 전쟁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교수님, 기자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